이번 시간은 행정법 통론에 있어서 제3장입니다. 행정상 법률관계. 이쪽 부분에서 행정상 법률관계의 구분, 종료죠. 요거하고 당사자,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곧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행정소송, 그 다음에 행정심판과 관련돼서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원고 적격과 피고 적격, 행정심판에 있어서 청구인 적격과 바로 피청구인 적격과 관련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일반 권력 관계와 구분되는 특별 권력 관계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다 시험에서 일정한 기간마다 계속 반복해서 출제되니까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를 좀 보시면 26페이지의 행정상 법률관계의 구분에서 자, 여기 첫 번째 뭐 권력관계, 관리관계, 국고작용 이렇게 나왔죠. 예, 다이렉트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당사자, 특별 권력관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좀 시간 좀 내서 이쪽 부분은 가장 기초적인 부분입니다. 행정법 통론 중에서도 가장 기초적인 거 개념이어서 뭐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로서 행정 주체가 뭐가 있는가, 또 객체가 뭐가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특별 권력 관계에는 일반 권력 관계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도록 하죠. 교재는 좀 잘 정리되어 있고, 이 교재를 보면서 여러분들, 이 교재는 약간 제가 설명 방식하고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이제 큰 덩어리부터, 큰 파트부터 들어갈 겁니다. 먼저 행정상 법률관계 구분에서 이제 여기 1번 나오죠? 잠깐 보시면, 요거 가장 기초적인 개념인데, 자, 우리가 생활관계를 이렇게 보시면 생활관계는 종교규범에 의해서 교율되는 종교관계가 있고 도덕규범에 의해서 교율되는 도덕관계가 있죠. 이것은 이제 법에 의해서 교율되는 법률관계. 법률관계는 그러니까 종교관계나 도덕관계에서 차이점은 법적 구속력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도덕관계에서 뭐 동네에서 어른 뵙고 인사를 안 했습니다. 자, 뭐 도덕적인 비난이 있지만 강제적으로 인사시킬 수는 없죠. 자, 종교관계에서 자, 우리가 주말에 바쁜 일이 있어서 휴일, 일요일에 교회를 못 갔습니다. 자, 이때 교회 못 갔는데요. 교회 안 나갔다고 해서 강제적으로 끌고 교회 갈 수 있나요? 못 가잖아요. 이와 같이 생활관계 중에서 법에 의해서 이렇게 법적 구속력이 주어지는 관계를 법률관계라 하고, 이어서 자, 그럼 법률관계 내용이 뭐예요? 법률관계의 내용은 결국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권리와 의무가 그 법률관계의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런데 행정상 법률관계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사법관계도 아니고, 그죠? 일반 사법관계도 아니고 형사법 관계도 아닌 행정법상의 법률관계. 그러니까 행정상의 법률관계하면 이것이 바로 행정상의 권리, 의무, 이 관계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상이니까 우리 공법이잖아요. 공법상의 권리, 의무니까 우리가 이것을 줄여서 공권, 공법상 권리, 공법상 의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공권과 그 의무 관계를 말해요. 이걸 그 내용으로 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럼 우리가 행정상 법률관계에서 이제 처음 보시는 것이 종류인데 이 종류가 나와요. 자, 우리 교재를 좀 참고하시면 보셔야 합니다. 보시면 종류로 보시면 크게 우리가 앞에서 잠깐 언급했죠. 공사법 이원론을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어떻습니까? 공법 체계와 사법 체계를 구분하는 공사법 이원론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공법 관계 이렇게 다시 한번 사법 관계가 있죠. 자, 기초 상식입니다. 우리 사법 관계는 광이 넓은 의미에서의 사법 관계예요. 자, 그러면 공법 관계는 다시 한번 뭐가 있어요? 권력 관계가 있습니다. 권력 관계가 있죠. 이건 써볼게요. 이건 굳이 쓰실 필요는 없어요. 이건 용어를 익히시라고. 그렇죠. 마인드 형성이죠. 어떤 법적인 체계라든지 마인드 형성을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권력 관계인데 자 있고 그다음에 관리 관계가 있죠.
관리 관계하고 있어요. 우리 책은 조금 이렇게 더 요약해서 해놓고 있지만 제가 이렇게 쓰는 것이 FM이에요. 자, 이렇게 해놓고 사법 관계 중에서도 뭐가 있어요? 자, 협의, 그렇죠? 협의, 좁은 의미의 사법 관계가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요걸 우리가 이제 요거 용어를 주의하셔야 돼요. 용어가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협의 사법 관계, 요 광의 사법 관계에서 광의 사법 관계, 이 사법 관계를 다른 말로 국고 관계라고도 해요. 국고 관계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협의 사법 관계, 다른 말로 뭐라고요? 협의, 뭐라고요? 마찬가지로 협의 국고 관계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가 있는가 하면 행정사법 이론이 있어요. 행정사법 이론. 이렇게 체계가 나눠져요. 이 공법관계 중에서 권력관계를 우리가 뭐라 한다고요? 본래적 의미의 공법관계다.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공법관계다면 이 권력관계를 말한다,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관리관계는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죠. 전례적 의미의 공법관계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간단히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돼. 이 관리관계 이론은 프랑스에서 라페리에르가 성립 발전시킨 이론이고, 이것을 일본에서 이 관리관계 이론을 갖다가 발전시켰습니다. 자, 요거와 대동소이한 행정사법이에요. 행정사법이다. 우리 교재에 좀 이렇게 생략되어 있지만 이거 그냥 봐보세요. 뭐 크게 뭐 지금에서는 시험에서 많이 출제되지는 않지만 좀 내용을 갖다가 파악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자, 행정사법 관계인데 이것은 독일 이론이에요. 이건 독일 이론이고요. 일본 독일 이론인데 거의 대동소이예요. 결론이 뭐냐? 결론이 중요해요. 우리는 시험에서는. 자, 여기서는 이 관리관계가 그 법 형식에서는 공법관계지만 실질은 뭐라고요? 실질 본질이 뭐라고요? 사법관계입니까? 공법관계입니까? 그렇죠? 사법관계예요. 형식은 공법관계인데 본질, 실질 내용은 사법관계다. 사실 그 많은 비판이 있지만 우리는 그거 중요치 않아요. 우리 저는 이거 시험에서 맞추기만 하면 돼요. 이것도 대동소이한데 이것도 본질이 뭐예요? 본질이 뭐라고요? 본질이 뭐라고요? 그렇죠. 사법관계예요. 대동소이합니다. 한마디로 용어를 정의하게 되면 이걸 제가 왜 쓰는가? 쓰는 이유가 있어요. 가끔마다 잊을만하면 나오고 합니다. 예전에는 그 시험에서 많이 출제됐지만 지금은 많이 출제되지 않습니다. 본질, 실질 내용이 이건데, 그럼 제가 먼저 잠깐 다시 한번 개념 정의를 할게요. 요거는 그 행정 주체, 예를 들면 국가 지방자치단체죠. 행정 주체가 공공복리 실현을 위해서 행하는 공기업 경영 관리 활동 또는 공물 관리 활동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국가도 한마디로 뭐예요? 국가도 공공복리를 위해서 꼭 이런 권력관계의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 사인들이 하는 사법관계 형식을 이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법관계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사법관계의 행위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론적으로는 이 행정사법 이론이 더 논리적입니다. 사실은. 이 비판 있잖아요. 이 형식은 왜 공법관계인데 왜 실질 내용은 사법관계냐. 문제가 되죠. 표리부동이라, 표리부동. 비판이 있어요. 이 행정사법 이론은 그 개념별 유사합니다. 행정주체가 공익 목적 실현을 위해서 공익 목적 실현을 위해서 사법 형식을 이용하는 관계, 행위를 말합니다. 이게 더 현실적이고 설명이 더 논리적이죠. 그러니까 행정주체가 공익 실현을 위해서 행하는 사법 형식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해요. 그죠? 예. 단지 공공복리를 이용했다 해서 공익 실현이라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 실질이 사법관계니까 이게 중요해요. 이게 원칙적으로 뭐를 적용한다? 사법 적용.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다음 소송 유형은 뭐겠어요? 사법 적용이니까 이 관계는. 그렇죠? 민사소송. 이래서 앞에서 우리가 가지치기를 했던 겁니다. 봤던 거예요. 예외적으로 꼭 아셔야 돼요. 공공성을 띠는 범위 내에서는 공공성이죠. 공공성을 띠는 범위 내에서는 뭐가 적용된다고요? 그렇죠.
공법 적용, 그죠? 공법 적용. 이건 제가 써드린 이유가 다 있어요. 예, 그만큼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지는 않지만 나중에 불이타로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법 적용, 그럼 소송 뭐예요? 행정소송으로 가야죠. 공법 적용하면 행정소송으로 갑니다. 행정소송 중 당사자, 소송 중 당사자 소송에 의한다고 봐요. 요거까지 좀 알아두셔야 합니다. 됐죠? 됐죠? 됐고. 잘 보세요. 요거는 뭐 공법 적용이고 원칙적으로 공법 적용이고 예외적으로 사법 규정 중에서 법의 일반 원칙 규정이라든지 법 기술적인 통칙적 규정만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요건 샵이 사법관계는 국고관계 답의 시험에서 사법관계뿐만 아니라 국고관계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국고관계. 요거는 순수한 사법. 그러니까 국가도 우리 사인들이 하는 행위를 해요. 이럴 때는 사법 적용돼야죠. 국가가 사법 영역에 와서 나 국가야. 응? 삼성 나하고 붙자. 이렇게 합주면 삼성이 어때요? 붙을 수 있겠습니까? 나 계급 좀 뗐어. 나 붙자. 안 돼요. 그래서 어떠냐면 국가가 행정주체가 사법 영역에 왔을 때는 너희들도 우리 사인과 우리 국민이 사인과 개인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또 의무를 제라. 어떤 특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삼성한테요. 이번에 우리 컴퓨터가 필요한데 컴퓨터 2만 대 갖고 와. 갖다 줍니까? 갖다 줘요? 안 갖다 주죠. 돈 줘야 합니다. 컴퓨터 많이 사니까 좀 우리가 좀 저렴하게 사고 싶다. 자, 그 대신 가격을 갖다가 어느 정도 해달라. 그러면 돈 주겠다면 예, 컴퓨터 우리 조달 행정이죠. 우리 행정법 관계에서 조달 행정은 이 사법 관계의 순서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우리 공공기관에서 이제 발주하죠. 발주해서 어떤 물품은 필요하다. 다 사인 영역에서 사오죠. 예를 들면 우리가 수리원 같은 경우도 이때 어떻습니까? 그렇죠. 우리 기업으로부터 사오지 않습니까? 돈 얼마 줘야 돼요. 이번 소방청에서 보니까 각 지역마다 헬리콥터가 필요하다. 소방 헬리콥터가 필요하니까 그죠? 예, 이때 이제 각자 이제 우리 사기업에서 그죠? 입찰하죠. 입찰하면서 계약을 맺어서 사오는 거예요. 이것은 사인의 영역입니다. 그 헬리콥터 수리원 그 가격을 줘야 합니다. 250억인가? 이걸 줘야만이 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행정주체라고 해서 국가 등도 항상 이런 행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인들이 하는 행위도 이렇게 한다 이거죠. 요거 사인들이 하는 행위 할 때도 그 본질, 공공복리, 공공성 때문에 공법관계로 전환되지 않아요. 절대. 그냥 사법관계로 가죠. 이렇게 해줘야죠. 그래 돈 다 받죠. 이렇게 내용을 갖다가 정리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볼 것이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당사자죠. 이쪽 부분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행정심판과 소송에 있어서 원고 적격과 청구인 적격, 피고와 피청구인 적격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죠. 이것도 이제 시험에서 예전에는 많이 나왔지만 지금은 안 나와요. 안 나오지만 최근에 해서 작년도에서 서울시도 나오고 공무원 시험에서도 이제 우리 지방시도 나왔습니다. 보시면 행정주체죠. 행정상 법률관계 당사자예요. 제가 이제 용어를 이렇게 써보면 당사자죠. 당사자. 그러면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여기 행정주체가 있어요. 네, 행정주체가 있고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그 상대방 누구예요? 행정 객체가 있습니다. 상대방이죠. 상식적으로 행정 객체는 우리 누굽니까? 우리 사인이죠. 우리 개인. 사인이 있어요. 여기를 사인은 자연인이 있고요. 법인이 있죠. 삼성, 현대 법인 있잖아요. 소득세법상 법인. 그죠? 자연인은 생명과 신체를 가진 우리 팔다리 갖고 우리 생명과 신체를 가진 우리 이 개인 사인을 말하고 법인은 법이 너는 인간이야라고 자격을 부여했죠. 법인격의 부여진 사람이고 자연인 같은 경우는 출생으로부터 인격이 뭐예요? 인간의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죠.
출생으로부터 바로 이런 인간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사망을 통해서 인간의 지위를 내려놓죠. 이런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요 시험에서 올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참 만에 나왔어요. 자, 행정객체, 사인이 되는 것이 원칙인데, 원칙적으로 사인이 행정객체가 되는데, 예외적으로 공공단체도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국가가, 행정주체인 국가가 행정객체가 되는 경우는 없어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없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공공단체, 이 공공단체는 국가에 대해서, 행정주체에 대해서, 국가인 행정주체에 대해서 공공단체는 행정객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뭐가 있어요? 지자체, 지방자치단체, 또 누가 있어요? 공공조합, 공공조합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공재단, 공재단, 그 다음에 영주물 법인 이런 것 등은 국가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이렇게 뭐가 될 수가 있어요. 행정객체가 됩니다. 요거 처음 나왔어요, 올해. 그러면 이제 보시면 행정주체가 일방적으로 행정객체에게 일정한 행정목적 실현을 위해서 행정작용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행정주체의 종류 갖다가 잘 나오는데 우리 교재 잘 돼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교재는 좀 생략되어 있지만 여기 좀 다 돼 있습니다. 저는 이거 조금 더 이렇게 설명을 할 필요가 있죠. 결국은 우리가 나중에는 우리 교재처럼 이렇게 중요한 핵심 골격, 중요한 사항만 이렇게 메모되어 있으면 됩니다. 꼭 책이 두꺼워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책이 꼭 두꺼워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책 두꺼운 것다가 이제 한번 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적정한 우리 책 정도의 부피가 좋아요. 여러 번 반복해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꺼운 거 오래 본다고 해서 지치기만 하지 뭐 점수가 더 나오는 건 아니에요. 물론 내용은 풍부해서 좋은데 그 내용에서 다 시험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시험 나올 것만 엑기스를 갖다가 뽑아서 낸 거예요. 여기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거 다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건 돼 있으니까 제가 이제 머리 글자만 따겠습니다. 자, 먼저 국가가 있겠죠. 국가. 그래서 누가 있어요, 여기? 그렇죠. 공공단체가 있어요. 그죠? 공공단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공무수탁, 사인이 있어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행정주체가 되는 것은 국가와 공공단체가 되는 것이 원칙이고요. 이 공무수탁 사인 같은 경우는 국가나 공공단체가 행정권한을 위임했을 때만 예외적으로 이 사인이 행정주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데 이때 국가나 공공단체가 행정권한을 위임할 때는 반드시 법률의 근거, 법률 여부가 있어야 돼요. 자, 국가는 의문의 여지가 없어요. 이때 중요한 것이 공공단체 볼까요? 다시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뭐가 있어요? 광역이 있고 또 그 다음에 기초가 있죠? 광역, 기초,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광역은 특별시, 서울특별시, 5대 광역시, 도까지, 도. 그 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 그 다음에 세종특별자치시, 여기까지가 광역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죠? 하고 지방은요. 광역지방자치단체고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시군구예요. 여러분들 인천시, 그 다음에 울산시, 대전광역시죠.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맞죠? 광주광역시. 이런 것들은 다 광역지방자치단체고, 도 내에 있는 시 있죠. 경기도 내에 있는 수원시 인구가 벌써 80만 넘었어요. 150만 돼요. 맞죠? 그건 아직 5대 광역시로 승격 안 됐어요. 그건 도 내의 시에 불과하고 요거와 관련돼서 예전에 시험 나왔던 건 뭐냐면 여러분들 행정주체하고 행정기관은 구별됩니다.
꼭 구분하셔야 돼요. 국가나 공공단체에 대해서 행정기관은 국가나 공공단체에 대해서 행정사무 담당자에 불과합니다. 현 대통령은 행정기관이죠. 이 대통령이 대한민국이라는 행정주체는 아니에요. 행정기관입니다. 5년 단위 행정기관일 뿐이죠. 그러니까 국가를 기준으로 한다면, 국가행정조직을 기준으로 한다면 대통령, 국무총리, 각부 장관은 행정기관이지 국가가 아닙니다. 맞죠? 이분들의 행위, 대통령, 국무총리, 각부 장관의 행위는 곧 행정사무 담당자의 행위고, 즉 행정기관으로서 행정사무 담당자로서의 행위고, 행정기관의 행위는 곧 누구 행위예요? 행정주체의 행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행정주체인 국가와 그 행정사무 담당자인 행정기관으로서 대통령, 국무총리, 각부장관, 행정기관과는 꼭 구별을 하셔야 한다. 그래서 예전에는 다음 중 행정주체가 아닌 것을 고르실 때 행정기관을 집어넣고 찾기. 이거 잘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설명드렸던 거고요. 한번 맞춰보세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연습을 해보죠. 다음 중 행정주체가 아닌 것을 고르실 때 이것이 5, 6년 전에는 많이 나왔어요. 지금은 잘 안 나오다가 갑자기 서울시 또 나왔습니다. 행정기관과 행정주체는 구분이 됩니다. 힌트 드리고요. 자, 행정주체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1번 대한민국, 2번 경기도, 3번 수원시, 4번 수원시장. 타입이 뭡니까? 그렇죠. 수원시장은 행정기관이죠. 수원시는 기초지방자치단체니까 행정주체고, 국가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지금도 다시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혼동하지 마시고, 경기도의회, 경기도도지사, 행정기관이죠. 행정주체가 아닙니다. 경기도 내에 있는 수원시는 행정주체이지만 수원시장이라든지 경기도도지사는 행정기관에 불과합니다. 경기도의회도 마찬가지고요. 교육감도 행정기관에 불과합니다. 행정주체가 아닙니다.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공공조합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공법상 사단법인을 갖다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행정법에서는 공공조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공법상 재단법인을 공재단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영조물 법인을 좀 아셔야 돼요. 영조물 법인. 그래서 작년도에까지 처음 나왔어요. 다음 중 영조물이 아닌 것을 고르실 때 여러분들 영조물 법인, 서울대학교는 국립대학교 중에서 유일하게 뭡니까? 서울대학교는 국립대학 중에서 특별법에서 독립했죠. 서울대법이 따로 있습니다. 설치법에 의해서 서울대는 영조물 법인입니다. 근데 나머지 국립대학은 아직 그 특별한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해서 영조물에 불과해요. 영조물이 뭐냐? 제가 설명드릴게요. 영조물은 뭐고 또 영조물 법인은 뭐냐? 영조물은 행정주체가 공공복리 실현을 위해서 제공한 인적, 물적 종합체가 영조물이에요.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 보세요. 거기 인적 요소가 뭐냐? 재학생, 교수님, 교직원, 재학생 있죠? 인적 요소 플러스 물적 요소. 서울대학교, 국립대학교 재산 많습니다. 그죠? 학교 동두고 건물도 있고 땅도 있고. 그러니까 행정주체가 공공복리 또는 공익실현을 위해서 같은 말이에요. 공공복리 실현을 위해서 제공한 인적, 물적 종합체인 영조물이 법인격을 취득한 것이 영조물 법인이에요. 서울대학교만 지금 현재 국립대학 중에서 영조물 법인을 취득했고, 나머지 국립대학은 하나의 영조물에 불과합니다. 즉 교육과학기술부, 예전에 교육과학기술부, 지금 교육부죠. 나머지 국립대학교의 영조물인데 이것은 교육부 산하의 하나의 일개 행정조직 단위에 불과해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좀 되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됐죠? 요거 일단 아셔야 돼요. 영조물 법인만 되고요. 법인격 취득하지 못한 국립대학들은 영조물 법인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요, 이 공법상 사단법이 공법상 공무수탁 사인죠. 이 공무수탁 사인인데 요거는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 공무수탁 사인이 행정 주체가 되는가 여부에 대해서 우리 행정법 학계의 덕설은 행정 주체를 인정합니다. 인정하면서 자 보시면 요거 조심해야 돼요. 첫 번째요, 소득세법상 원천 징수 의무자가 있어요. 학설은 공무수탁 사인으로서 행정 주체가 된다고 보지만 판례가 중요합니다. 이건요, 우리 그 학설보다는 판례가 중요해요. 판례는 뭐를 인정합니까? 이거 공무수탁 사인성을 부정해요. 공무수탁 사인성 부정합니다. 예. 그래서 시험에서 판례가 공무수탁 사인성을 부정한 것은 또는 판례가 행정 주체성을 부정한 것은 위해서 요 답이 요거예요. 요거 나옵니다. 소득세법상 원천 징수 의무자. 이게 뭔지 아시겠죠? 우리가 이제 근로자들이 이제 우리가 회사라든지 들어가서 근로를 하게 되면 봉급을 주지 않습니까? 봉급을 예를 들면 100만 원을 지급한다. 급여가. 그러면 소득세가 발생하죠. 그죠? 이때 약 지금 현재 3%가 줄 겁니다. 예전에 3.3%에서 지금은 3% 줄었어요. 그러면 97만 원만 주고 나머지 3만 원 회사 기업에서 돈을 떼었다가 국가에 자기들이 모아서 납부를 해야 돼요. 일정 기간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납부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일단 회사에서 자기들이 이제 100만 원 임금 중에서 3% 떼고 97만 원만 주고 나머지는 다 국가에 납부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안 하면 우리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 받는 즉시 다 써버리잖아요. 나중에 돈을 쓰고 나서 돈을 낸다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세수 확보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 그다음에 이제 아실 것이 잘 나오는 것이 일단 사립대학교죠. 사립대학 총장. 사립대학교 총장도 공무수탁 사인이에요. 사립대학교 출신들은 보시면 졸업하시면 국가학위를 받는 것이지 개인 학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국가학위 교육사무는 국가사무예요. 이거 갖다가 사인이 자기 재산을 투입해서 공익 목적 때문에 자기가 이제 그렇게 이제 공익을 위해서 학교를 운영한다 이거죠. 근데 지금 보면 굉장히 많이 그 국가로부터 이런 보조를 받습니다. 두당 얼마씩 받아요. 엄청난 그 국가 보조금 들어갑니다. 세 번째를 보시면 세 번째는 뭐냐면 별정 우체국장이 있어요. 요거 잘 모르실 거예요. 보시면 이제 각 지역마다 보면 그 우체국 조그만 우체국 있죠. 보통 국가에서 이게 운영을 해야 하는데 이거 다 개인한테 어때요? 개인한테 그 우체국을 맡깁니다. 주고 업무 처리를 하면서 그 수수료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등이 있습니다. 등이 있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갖다가 명확히 정리를 해 놓으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돼 있고 이어서 또 내용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교재를 보시면 26페이지에 특별 권력 관계가 나와요. 이 특별 권력 관계 학생들이 좀 어렵다고 봅니다. 잘. 근데 이 특별 권력 관계 이론은 먼저 연역을 좀 아셔야 합니다. 독일에서 근대국가가 성립하면서 독일 행정법의 아버지가 오토마이어입니다. 오토마이어가 이 당시에 조금 더 이해를 하실 것인데 우리가 물론 수험 공부를 하지만 요거 좀 연역적인 사유가 시험에서 예전에는 많이 나왔지만 지금은 안 나와요. 잘. 이 특별 권력 관계를 하도 많이 잘 맞추니까 앞에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좀 많네요. 시험이 이제 올해 이제 좀 많이 횟수가 진행되다 보니까 거의 맞춰버립니다. 거의 맞춰버리니까 뭐 시험 내겠습니까? 내겠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시험에서 의의는 있고 이 이론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다 판서를 하는데
요거 왜 행정주체와 행정기체를 갖다 이렇게 설명드는지 이유가 나와요. 요 구조가 바로 뒤에서 개인적 공권과도 관계됩니다. 개인적 공권과도 관련되고, 그래서 이제 설명드린 거고, 그럼 제가 여기서 정리를 하게 되면, 여기 행정주체가 있어요. 행정주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행정객체가 있어요. 예, 행정객체가 있습니다. 자, 오토마이어가 앞에서 배운 법치행정의 원리와 함께 요 특별 권력 관계 이론을 갖다 창안해요. 창설을 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독일에서 근대국가 성립하는데요. 프랑스를 위시한 유럽 사회는 전부 다 왕정, 군주 주권의 왕정을 타파하고 근대국가가 성립하면서요. 국민 주권주의가 실현됩니다. 국민 주권주의가 실현되고 시민적 법치주의가 실현됩니다. 독일의 특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군주 이렇게 보면 이제 프랑스를 위시한 나머지 국가에서는 뭐 이렇게 시민적 법치주의가 실현돼서 이런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특별 권력 관계 이론은 꼭 기억하실 것이 우리 앞에서 지난 시간에 독일 상황을 말씀드리면서 독일 근대 국가가 성립했을 때는 법치주의가 형식적 법치주의가 실현되고 있었다 말씀드렸고 제2차 대전 이후에 형식적 법치주의에서의 어떤 히틀러의 경험 때문에 제2차 대전 이후는 현대국가가 되면서 실질적 법치주의가 실현되어 있다. 이거와도 연관되는 겁니다. 이 당시에 독일에서 형식적 법치주의가 실현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독일은 특이하게도 프랑스와 달리, 또 프랑스와 유럽 사회와 달리 독일은 후진 농업국가였어요. 농업국가이고, 원래 다 농업국가였지만 후진 산업국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업과 우리 시골 농촌과 보면 굉장히 보수적이죠. 보수적입니다. 그런데 영국이 산업혁명이 이렇게 발생해서 이것이 유럽 대륙으로 전파되는데 아무래도 프랑스는 해안가가 있잖아요. 해안가를 끼고 있으니까 빠르게 영국이 그 산업혁명 200년 전에 발생한 산업혁명이 그런 여파가 바로 프랑스에까지 미칩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시민 계급이 지금 마지막 단계인데 왕, 그 다음에 귀족, 승려, 농노, 중세에서 농노했던 것이 근세에서는 시민 계급이 생겨요. 농노 대신에 이름만 바뀐 거잖아요. 이런 단계인데 이 시민들이 이제 영국이 산업혁명의 그 영향을 크게 받아서 시민 세력들이 성장합니다. 성장하면서 어떻게 돼요? 가만 안 있겠죠. 아니 중세 시대 때 맨날 농노해가지고 맨날 묶여 살다가 지금 왕이 좀 잘해준다고 해서 편하게 먹고 살게 해준다고 해서 왕을 믿고서 왕을 지지해서 이렇게 근세가 성립됐는데 근세가 절대 왕정 시대입니다. 중세 농노제를 기반으로 하는 농업과에서 이제 근세로 오면서 왕정 국가가 되죠. 절대 왕정 국가로 가죠. 이렇게 발전하는데 그때 그 중세 말의 흑사병 때문에 유럽 인구가 거의 뭐 60%가 전부 다 없어져요. 인구가 없어집니다. 예. 그래가지고 장원, 그죠? 농노를 기반으로 한 장원 제도가 성립할 수가 없어요. 이제 농사 질 사람이 있어야 다 도망가잖아요. 어제까지는 100명이 그 영주 한 명을 먹여 살렸지만 이게 보니까 영주의 어떤 그 소비 여력은 안 줄어요, 절대. 어제까지 100명 있다가 흑사병 때문에 30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영주가 어제까지 그동안 누려왔던 그 사치 생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쥐어짜야 돼요. 그래서 농노들이 아이고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똑같으니까 가다 붙들려 죽으나 여기서 죽으나 똑같으니까 다 도망가요. 도망가서 이제 땅이 없으니까 황무지라든지 그다음 산속으로 숨어들어요. 그럼 우리가 이거 영화도 로빈 후드의 모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나오는 것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사람들이 장원 토지 이런 건 전부 다 귀족들 갖고 있으니까 영주 갖고 있으니까
손을 못 대고. 결국 황무지라든지 산속에 도망가는 사람들은 도적질하다가 돈이 많이 저렇게 물품 많이 생기면서 내가 팔아야겠죠. 그때부터 중상주의가 상업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 계급은 결국 이제 시민 계급이 이제 농노 계급이 시민사회 계급, 시민 계급으로 전이 됩니다. 이름만 바뀌어 와요. 중세 우리가 근세죠. 근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절대 왕정에서 농노들이 왕과 신사협정하죠. 그죠? 뭐 시민들이 장사를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버니까 이제 자기가 그동안 왕도 영주의 한 사람이에요. 왕이라고 해서 남이 자기 부하 영주들과 함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동양이 전제군주고 틀립니다. 왕도 자기 영지가 있어요. 영지만 있고 나머지는 다 분봉해 주지 않습니까? 그럼 못 들어가요. 근데 지금 근세에 왔을 때 이제 중세 말에 이제 시민 세력이 왕하고 손잡아 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제 상업이 목적이니까 왕 손잡아 가지고 이 중세의 그런 신분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왕을 도와요. 하고 어마어마한 그 자본을 갖다가 왕한테 밀어서 왕이 절대 왕정 시대를 엽니다. 중세보다도 훨씬 더 힘이 강해요. 중세는 영주에 불과했어요. 영주 중에서 제일 큰 영주가 왕이 되니까. 근데 왕을 밀어주니까 더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될 것 같은데 안 그렇죠. 더 폭정을 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프랑스 대혁명을 일으켜서 시민계급이 왕을 갖다가 단체로 보내고 그때 군주 주권을 타파하고 국민주권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시민적 법치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역사인데 독일은 이거 흐름 못 타요. 독일은 내래국가이니까 후진 산업국가고 영국이 그 산업혁명의 영향을 늦게 받아가지고 시민 세력들이 성장을 이렇게 프랑스처럼 왕권을 능가할 정도로 힘이 세지면 왕정을 타파하고 국민주권주로 가겠죠.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못하고 시민 세력이 그 힘이 기득권을 대표하는 왕권하고 거의 대등한 세력 기능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제 오토마이어가 머리 쓴 것이 시민들과 왕이 서로 동상이몽이에요. 국가 권력을 상권 분립을 했는데 입법권을 시민한테 줘요. 시민한테 주면서 어떤 논리를 만들어내는가 하면 법치행정의 원리를 그때 만들어내요. 왕 당신도 시민들이 대표인 우리 국민들인 시민들이 대표인 의회가 만든 법률에 따라서 행정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 시민들 좋아 박수치죠. 그랬더니 군주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제까지는 다 왕권 내가 통닭 하나 다 먹었는데 3동번에서 이제 한 동번은 시민들을 주고 한 동번은 사법권 주고 한 동번은 내가 먹으니까 불만이 크겠죠. 근데 그것도 받아야 돼요. 안 받으면 안 돼요. 안 받으면 그것도 못 받을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내가 다 먹을 수도 있지만 내가 시민들을 싸워서 지면 단대로 가고 다 뺏길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행정권, 집행권이라도 내가 받아야겠다, 지켜야겠다 이렇게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군주가 일단 시민적 법치주의 요거 마음에 안 들죠. 근데 그 시민들은 시민적 법치주의를 하고 싶죠. 그래서 이제 이런 갈등 때문에 세력 균형을 위해서 정책 타협을 합니다. 좋아, 그러면 입법권을 뭐 의회한테 주고 시민 대표인 시민들에게 주고 의회에게 주고 내가 대신 너희들이 만든 법에 따라서 내가 세금도 부과하고 뭐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한 거죠. 군대도 보내고. 근데 군주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손해 본다는 느낌이었어요. 불만 막 많죠. 오토마이에 대해서 불만하겠죠. 불만 토로하겠죠. 그러니까 오토마이어가 이번에는 누구 편 들입니까? 이번에는 시민들을 한번 손 들어줬으니까 이번에는 왕을 군주에 대해서 한번 손 들어줘야 돼요. 세력 균형을 이루어야 하니까. 그래서 이때 나온 이론이 특별 권력관계 이론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 용어를 두 개를 좀 아셔야 하는데 여기 행정주체의 국가죠. 국가입니다. 국가예요. 요거는 이제 국가지 않습니까? 국가 행정권을 갖고 있는 행정주체 국가죠. 자, 행정객체는 우리가 사인이죠. 이 사인 봐보세요. 자연인을 전제로 합니다. 이 이론이 좀 있어요. 근데 이론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이거 보시면 이제 요걸 제가 왜 설명드린가 하면 요것이 법학의 기초입니다.
아주 기초예요. 이거 모르고 그냥 막 하니까 실력이 안 늘죠. 이건 이제 행정법은 요 파트는 민법이 법인 파트, 민법 총칙에 나와 있는 법인 파트를 갖다가 돈 받는 거예요. 우리 자연인은 생명과 신체를 갖고 있죠. 설명할게요. 법인 이론 왜 나오는가 설명드릴게요. 우리 자연인 나라는 사람은 자 생명과 신체를 갖고 있고요. 내부적으로 신체 내부에 뭐가 있어요? 뇌가 있죠. 신체 내부에서 내부 기관으로서 뇌가 있고요. 이것은 의사 결정을 담당하는 기관이에요. 내부에서 오른쪽으로 가자, 아니면 왼쪽으로 가자 이렇게 결정되면 하고 나서 자 외부적으로 뭐가 있어요? 신체가 있죠. 외부적으로 신체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신체 내부고 신체가 있단 말이에요. 뭐가 있어? 팔다리가 있죠. 팔다리가. 응? 그럼 내부적으로 의사 결정하고 외부에다 내가 말과 행동을 통해서 어떤 의사를 보여주죠. 어떤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것은 그 말과 저 사람이 나한테 적대감을 갖고 있는지 호의감을 갖고 있는지는 그 사람이 말과 행동을 보면 알아요. 이 내부에 있는 저 사람이 가만히 있는데요. 저 사람이 내부의 어떤 생각을 갖다가 적대적 의사인지 호의적 의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외부의 팔다리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외부 신체 기관 팔다리 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외부 신체 기관의 행위를 통해서 딱 보면 저 사람이 나한테 적대적인 의사가 있구나. 호의적 의사가 있구나.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자연인은 왜냐하면 문제가 안 돼요. 내부에서 결정하고 팔다리, 신체라는 그 외부 기관, 팔다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근데 행정 주체도요, 이 사람도 보세요.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자연인이 있고 법인이 있어요. 국가는 뭐예요? 국가 대표는, 예. 이거 보면 국가행정조직체죠? 국가행정조직체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요거 좀 최근 간략히 나왔는데, 이런 기본 이론을 갖다가 해놓고 있다는 얘기예요. 국가행정조직체가 있습니다. 하나 조직체에 불과하죠. 그럼 내부적으로 이 국가라는 행정조직체는 내부적으로 어떤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 없어요? 의사를 결정해야 하는데 하나의 조직체에 불과하니까 하나의 사회적 유기체에 불과하니까 의사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또 내부적으로 의사 결정을 할 수도 없고 또 이 내부적으로 의사가 결정이 되면 외부화시킬 수 있는 팔다리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의 조직체에 불과하니까 그래서 내부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이렇게 외부적으로 이 내부적 의사결정을 대신할 수 있는 외부 작용을 할 수 있는 팔다리가 없으니까 국가행정주체 내에 뭐를 설치해요? 국가행정기관을 설치해요. 그러니까 우리 자연인에서 이 뇌라든지 팔다리를 대신할 수 있는 기관이 신체 기관이지 않습니까? 이게 뇌도 그렇고 내부적인 기관 뇌, 외부 기관 팔다리, 입 이런 거 이걸 대신할 수 있는 국가행정기관 만들어서 대통령, 국무총리, 각부 장관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걸 보시면 행정기관 있고 여기다가 국가행정기관에 뭐를 줘요?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행정권한을 부여하죠. 그래서 행정부 수반인 현 대통령이 행정활동을 하시는 겁니다. 행정권한을 부여합니다. 여기 내에 또 뭐가 있어요? 국가기관, 대통령, 국무총리가 있죠? 이건 국가행정기관이에요. 대통령 누구면 현재? 문 대통령 아니십니까? 이것은 국가공무원이에요. 광의공무원이에요. 국가공무원. 그죠? 이 국가행정기관의 구성 요소인 누가 있다? 공무원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공무원의 행위는 문 대통령이 광의공무원이고요. 문 대통령의 행위는 국가행정기관에서 행위고 대통령으로서의 국가행정기관에서 행위고 그 다음에 곧 이것이 국가의 행위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구조입니다. 이런 논리입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오토마이가 군주를 위해서 뭘 만들어주냐면 그래서 이런 거예요. 자, 행정주체와요. 행정주체가 내부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일반 국민들에게 행하는 이런 외부 관계, 외부 작용은 무슨 관계예요? 국가 행정 권력과 일반 국민. 이게 누구야 이게? 결국 사인 자연. 이건 일반 국민이란 말이에요. 일반 국민이죠. 이거는요. 결국 이거는 행정주체는
국가 행정 권력이에요. 이렇게 줄여서 봐보세요. 그러면 국가 행정 권력, 즉 국가 권력이 일반 국민들에게 행사되는 관계는 국가와 국민은 국가 내부에서 만납니까? 외부에서 만납니까? 그렇죠? 행정 주체를 기준으로 해서 내부 관계, 외부 관계 있으면 행정 주체의 외부 관계에서 우리 일반 국민에게 어떤 외부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관계를 갖다가 국가의 행정 주체의 외부 관계에서의 활동, 즉 일반 국민에 대한 활동 관계는 행사되는 관계, 그 방향성 때문에 일반 띄고 권력 뒤에서 일반 권력 관계라고 해요. 이 용어는 좀 알아두셔야 돼요. 일반 권력 관계. 아시겠죠? 왜 일반 권력 관계예요? 국가 행정 권력이 일반 국민에게 행사되는 관계니까 외부 관계, 즉 외부 관계니까 일반 권력 관계를 합니다. 이거 가장 기본적인 용어가 되고, 그 다음에 본 것은 이 내부 관계 있죠? 이 내부 관계 중요한데, 그럼 일반 국민은 일반이 무슨 뜻이 일반? 국민인데 일반 국민이다. 일반 국민, 일반인. 이것은 불특정 다수인을 말하는 거예요. 불특정 다수인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일반 국민은. 그러면 우리가 이와 대칭되는 개념인 특별 권력 관계는 뭐냐? 제가 용어 씁니다. 특별 권력 관계라고 해요. 자, 특별 권력 관계라고 합니다. 됐죠? 일반 권력 관계와 구별되는 특별 권력 관계. 봐보세요. 국가 행정 권력이 이게 똑같아요. 국가 행정 권력이 특별한 목적, 중요합니다. 특별한 목적과 특별한 원인에 의해서, 특별한 목적과 특별한 원인에 의해서 행사되는 관계. 즉 무슨 관계? 이 행정 주체 내부 관계의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봐보세요. 이 내부 관계 누가 있어요? 우리 공무원이 있죠? 공무원. 자, 우리 국가와 공무원과의 관계는, 국가와 공무원의 관계는 특별 권력 관계로서 근무관계에 해당됩니다. 그럼 제가 정의를 하게 되면 특별 권력 관계는 행정 주체가 특별한 목적과 특별한 원인에 의해서 설정한 권력 관계를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근무 관계에서 공무원 관계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 헌법은요. 공무원은요. 전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와 그 활동을 담당시킬 이런 특별한 목적 때문에 특별한 원인에 의해서, 자, 상대방이 동의. 여러분들 시험 보시잖아요. 자, 2018년 언제 2019년 언제 자, 이제 시험에 응시하시오. 국가공무원으로 이렇게 근무하고 봉사하실 분들은 시험에 응시하시오. 청약하죠, 국가가. 네, 좋습니다라고 시험 봐서 합격 커트라인 넘어가면 이 근무관계에서 성립됩니다. 특별한 원인. 여러분들 좋습니다. 국가가 청약하니까 저 좋아요. 저 마땅히 그렇게 할게요. 전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와 활동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승낙을 해서, 행정법에서는 승낙을 하지 않고 상대방이 동의라고 해요. 보통. 상대방이 동의해서 이렇게 성립하고요. 자, 이런 관계는 일반 공무원 관계에서 근무 관계는 이렇게 됩니다. 상대방이 동의해서 이렇지만, 자, 군 복무 관계는 얘기가 달라지죠. 이런 법률이 규정, 바로 국방의 목적 실현을 위해서, 외적 방어를 위해서 병역법이라는 법률에 의해서 특별 권력 관계가 성립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지금 행정 주체 내부 관계, 국가 행정 권력과 우리 공무원 관계 등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죠? 그러니까 특별 권력 관계는 행정 주체의 내부 문제고, 이 일반 권력 관계는 행정 주체의 외부 관계라는 얘기예요. 일반 권력 관계는 요거 상식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오늘날 제2차 대전 이후에서 독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이 특별 권력 관계를 부정하는 것이 통설 판례입니다. 다만 그 용어 개념을 사용하되 이 특별 권력 관계를 지금 다 부정해요. 그러면 우리가 왜 특별 권력 관계 이론이 부정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전통적인 특별 권력 관계 이론 내용을 보면 이 행정 주체 내부에서 국가와 군주와 이 공무원 관계는 특별 권력 관계예요. 그래서 자, 시민적 법치주의에서의 법치주의 행정의 원리가 여기에 적용되지 않아요.
이 행정주체 내부에서는 전혀 적용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군주에게 자유로운 행정 영역을 설정해주기 위해서 특별권력관계 이론이 나왔어요. 그러면 군주가 이 집행권을 갖고 있는데 군주는 어느 때 법치 행정의 원리에 의해서 일반 국민에게 행정활동을 외부 작용할 때만. 외부 작용할 때만 시민들이 만든 이 법을 갖다 적용해서 이렇게 해야 하고, 또 이것을 위반했을 때는 군주도 법치 행정의 원리 일반 권력 관계에서 법을 위반했으니까 위반해서 국민들이 권력을 침해하니까 사법심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봐요. 하지만 이 행정추체 내의 특별 권력 관계의 관계에서는 법치 행정의 원리도 적용 없고 사법심사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고 봐요. 군주가 막 함부로 공무원을 파면 해매해도 문제가 안 돼요. 아시겠죠? 왜? 법치주의가 적용 안 되니까요. 이건 군주에게 자유로운 행정 영역이니까 손을 노터치 해라 이런 겁니다. 이래서 뭐 군주가 함부로 뭐 공무원을 파면한다 하더라도 이 공무원은 파면 당하면 행정소송 사법심사 정도에서 구제 못 받습니다. 또 뭡니까? 법치 행정의 원리가 아예 적용 안 돼요.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군주가. 이래서 특별권력관계 이론이 나왔고 오늘날 이 이론을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 통설 판례예요. 판례도 부정합니다. 우리 판례의 태도로만 제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판례는 특별권력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사법심사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특별권력관계를 부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특별권력관계 이론은 많은 십자포화의 비판을 받고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이론이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은 특별권력관계 이론이 부정되어서 부정설이 된다면 좀 현행법도 그래요. 현행법 체계도 그렇고 판례도 다 부정합니다. 공무원이 함부로 국가공무원법에 나와 있지 않는 파면 해임 사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파면 해임하면 위법이 돼요. 바로 법원이 개입해버리죠. 그죠? 공무원이 나 억울합니다 하고 소송 제기하면 소송됩니다. 이게 법치행정의 원리라든지 사법심사 대상이 다 됩니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하고, 그러다가 이 특별권력관계 부정하는 학설도 있지만 원래 교수처럼 특별권력관계의 수정론, 수정론이 나와요. 그래서 기본관계, 경영수행관계 이론이 나옵니다. 원래 교수는 제한적으로 특별권력관계를 인정하자는 학설이고요. 여기 보시면 요 딱 보셔야 돼요. 원래 교수의 수정서에 나옵니다. 보시면 사법심사의 가능성, 기본관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고요. 경영수행관계는 사법심사의 대상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다. 그죠? 요 내용 보시고, 사실 원래 기수는 어떻게 하냐면요. 지금 우리가 배운 거, 이 외부 관계는 원래 기수는 이 전통적인 특별권력관계로 인해서 행정주체의 외부 관계, 내부 관계인데 이렇게 나눠서 이건 특별권력관계다라고 설명했는데 원래 기수는 좀 수정해서요. 용어를 바꿨어요. 원래 기수는 이 행정주체의 외부 관계를 기본관계로 봐요. 기본관계를 보고 이것은 이 기본관계 생기는 행정행위이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고 행정주체 내부 관계는 경영수행관계로 봐서 여기에서 벌어지는 것은 사법심사 대상이 안 된다라고 봅니다. 요 내용이니까 내용을 받으시고요. 이번 시간은 제가 여기까지 정리했는데요. 여기 특별권력관계 효과에서 네 번째 이것은 특별권력관계 효과에서 전통적인 특별관계 이론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얘기 무슨 얘기냐? 이것만 좀 확인하면 군주는 특별권력으로서의 군주는 이 내부관계에서의 근무관계에서 공무원에게 법률이 근거 없이도 왜 법치행정의 원리가 적용 안 되니까 법률이 근거, 법률 위법 없이도 마음대로 파면 해임할 수 있고요. 이 뜻이고 동그라미 2번은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요거는 군주가 자유로운 행정 영역이니까 시민들이 정한 법치주의가 적용 없어요. 법치주의가 적용 없으니까 행정면에서도 그렇고 사법심사 다 안 되는 거예요. 그 뜻이고 법률 위법의 원칙이 완화될 수 있다. 뭐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없이도 그냥 뭐 파면 해임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다 이렇게 이제 부정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까지 해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내용에서 예전에 처음에 많이 나왔지만 지금 좀 덜 나옵니다. 하지만 가끔씩 잊을만한 나오니까 당락을 결정하는 그 브리타가 되기 때문에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